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의미 있는 방송, 그리고 나라 발전시키는 방송을 위해서 용사 세 분이 모였습니다. 노희 변호사 오늘 레드컬러로 무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입니다. 아, 이거 그 당 색깔이에요? 아닙니다. 소나무당이니까 빨갈 리가 없지. 아닙니다. 네. 약간 정체성이 의심되는 복장이었어요. 네, 뭐 착오는 하지 마시고 참고로 29번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 노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구의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강철이빠는 옛날 버전인데 자꾸 그거 쓰시네. 요즘 진보 뭡니까? 달마 대사. 진보 닮아 대사도 진보. 옛날 버전이고요. 요즘 뭐 하셨습니까? 요즘 그거 쓰세요. 진보 진보 달마 닮아 대사. 대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깨달음의 국외 소리. 강철 이빨 요즘 녹색정의당의 선거 총괄대책위원장 하고 계신데 아,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좀 직책을 좀 높여드리면 고맙다고 좀 가만히 계시면 더 좋겠는데 예. 어쨌든 녹색정의당을 열심히 돕고 있지만 노영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6개월간 한시적 보좌관을 하겠다고 그렇죠. 국민 앞에서 공언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표정. 그리고 한 분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김도연 전 베트남 대사시고요. 지금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로 6번으로 출마하신 김도연 대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야, 하나무당 비례대표 김도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요.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요로운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송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좀 사회자가 헤매네. 헤매고 있는데 아주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도연 대사님 오시니까 일단 직책에서 눌려요. 예. 종대님하고는 괜찮은데 6번이에요, 6번. 6번입니까? 네. 예, 번호에서는 괜찮은데 좋은 순번이에요. 좋은 예. 순번 6번. 국힘에서는 저 김건 대사, 한반도 본부장 그분이 5번 받았어요. 그 그렇습니까? 비례순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대사가 2번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6번 받은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외교부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자진 사퇴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나무당이 국힘이나 민주당 라인업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는 그 순서가 잘 싸우는 순서지 학벌이나 뭐 배경이나 아무 상관도 없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우리 손혜원 그 의원보다 더 잘 싸운다고 그래서 1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양채원 우리 CP께서 김도연 대사를 위해서 자막을 이름을 자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 총선 참패 이건 이제 뉴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탄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로 네, 2년 안에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이야기를 하고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하야 얘기, 하야. 하야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조국 현 대표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면 참패가 아니라 참패 이후에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한마디 네. 정정할 게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고요.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예,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 전 대표인데 민주당 예, 대표. 죄송합니다. 아이고 총선 때는 민감합니다. 말 잘못하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어찌됐든 보수 진영,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걸고 나왔다는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 차려라. 보름 남았으니까 심기일전에서 다시 역전의 기세를 모아보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판은 정리됐다. 끝났다. 야, 그 뒤에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 명확하게 책임선을 정해놓고 가자. 종대행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답니까? 예, 조선일보는 항상 그 자기들은 굉장히 어떤 숭고하고 높은 위치에서 보수를 지도해온 전략본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수의 영끌 전략, 최후의 한 보수까지 다 긁어모자.
이거 보통 사태 아니다. 이런 위기 의식이 하나라면은 자꾸 윤석열 이렇게 하면 우리 옛날에 박근혜도 버렸다. 그때 저 TV조선하고 그런 데서 앞장서 가지고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JTBC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은 보수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야구 감독 같은 의식이에요. 선발 투수 가를 수 있어. 우리 지지 철회할 수 있어. 똑바로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인가. 실제 위기기도 하고 실제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는 다시 정통 보수로 회귀할 수 있는 우리 그 다음에 대안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2016년 상황하고 이렇게 대자보가 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이에요. 뭐냐면은 이 주말 사이에 조선일보가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이에 탄핵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공론화되는 그 시간에 젊은 합리적인 보수 젊은이들이 소나무당으로 투항하기 시작했어요. 네. 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민, 내지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잘 아시겠지만 펜코를 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소나무 혁명이에요. 예. 10월 혁명이 아니라 소나무 혁명.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소나무 묘목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은 80년대 학생 운동과 비슷해요. 예.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활 방식이라든지 기술 발전에서 IT가 주요 모이는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로 나오는데 이 20대 특히 20대 남자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기억나시죠? 86년, 87년 그때 그 데모할 때 그런 열기로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은 그때 이제 명동에서 태극기 넥타이 부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30대로 이제 그런 소나무 바람이 번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지켜보고 조선일보가 아주 심각하게 그런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평론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느냐? 심지어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총선에 진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분이 대통령 필요 없으니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자,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기일전에 대한 메시지냐, 사실상 포기냐. 제가 보기에는 신기일전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판을 뒤집기는 너무 어렵다. 많이 가버렸다.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거의 결단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석을 놓고 막 갑론을박했습니다. 노희 변호사. 네, 제가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박장환님께서 8,750원을 보내시면서 김종대 의원님 응원합니다. 대파 10뿌리 값 같이 보냅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짜리 그 파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 분 신광복님이라는 분은 노르웨이 살고 있습니다. 3월 30일에 재외국민 투표하러 비행기, 기차 타고 작은 도시에서 오슬로 한국 대사관까지 왕복 10시간을 가서 기쁜 마음으로 투표할 겁니다. 소나무당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현재 윤석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같은 마음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김대중 칼럼도 얘기를 하셨고 조선일보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위기가 밑바닥부터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 됐습니다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집어넣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읍소하면서 뭐 고견을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코미디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보기엔 보수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총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한 30%, 50%, 70% 정도까지 마음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이 2년 동안 집권하면서 해놓은 것의 결과물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이미 위대한 미국의 시인인 T.S. 엘리어트가 시를 썼어. 이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황무지란 시인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땅에서 소나무를 키워내고
소나무를 키워내고 네, 있으면. 추억과 아니 라일락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그러니까 추억은 뭐냐면 그 술 퍼마시던 네. 저 뭐죠 파리 가가지고 한식집에서 이 폭탄 주하던 추억. 욕망은 디올백의 욕망. 이게 뒤섞이고. 그다음에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잠든 뿌리가 우리 국민들의 뿌리죠, 뿌리. 우리 국민들의 네. 기상을 깨우고 그리고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겨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힘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예. 근데 그때 따뜻했어요. 예. 이제 4월에 와서 예. 가장 단위한 달로 이제 소나무가 그 이 정권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관에 대못을 박습니다. 근데 엘리어트가 예측을 못한 게 있어요. 뭐. 소나무가 재선충이 창궐해가지고 50년 후에 멸종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소나무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예, 일단 예. 방역을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파 열단 댓글은 요건 설명이 필요한데 네. 왜 이 댓글이 나왔냐면 이수정 의원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한단에 875원 얘기한 건 한 뿌리를 얘기한 거다. 한 단이 아니다. 예. 이랬다가 오늘 욕을 퍼지게 얻어먹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10뿌리 한단 값을 얘기하신 거지. 지금 이 댓글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수정을 해드려. 내가 세서를 다 해드려. 그래서 내가. 저희들이 탄핵 이후의 상황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임시정부 같은 상황 구성이 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나무당이 원내 진입한 이후에 중요한 어떤 협상, 그러니까 뭐 교섭단체를 같이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새로운 임시정부의 어떤 주요한 그 어떤 인사로서 예.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종대 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예. 전 의원으로 부르는데. 전 의원을 영입해가지고 우리가 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한번 출마를 시킨 다음에 어. 일약 대권 후보로 네. 이렇게 부상을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송영길 우리 당 대표가 있으니까 뭐 그분은 저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안 되면 마음이 있으시네. 그거 안 되면 국방장관이라도. 마음이 예. 있으시네. 아니 그래서 내가 국방부를 부총리급으로 해서 국방부총리를 시켜달라 그러고 있는데 예.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임시정부가 아니라 합법적 그 선출 과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왜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칼럼을 물론 뭐 조선일보 전체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중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했던 말은 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탄핵이지만 탄핵이라는 이제 법적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은 하야 이야기고 자진 사퇴 이야기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오늘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정말 총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과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 가지를 오버랩을 해보니까 보수 세력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결국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명확한 계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게 나갔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상황적인 면도 있고 구조적인 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수가 완전히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가 볼 때는 이단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거기에 정권에 참여하는 핵심 그 멤버들을 보면은 옛날 MB 때 그 한 자리 맞거나 아니면 한 자리 얻으려고 빙빙 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의 맥을 못 잇는다고 보는 이 오래전부터 불신이 있던 터에 최근에 올해 들어올수록 김대중 그 칼럼니스트가 비슷한 칼럼을 1월 달에 쓰면서 일단 엄중한 경고를 내렸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안에 김대중 그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통 보수를 중시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진짜 보수주의자는 자기들이라고 믿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선 때 와가지고 조금 착해지나 했는데 또 재버릇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선거보다 더한 걸 걱정하는 것 같다. 그렇죠. 선거 그 이상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시대가 끝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탐 보수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건 총선에서 그쪽이 대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잃고
이제 정말로 떠밀려가지고 하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떠밀려가지고 어떤 극단까지 갈 것이고 그 중간 과정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통령은 못 건드려도 왜냐하면 재임 기간 동안은 못 건드린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부인과 그 친인척들 간의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은 얼마든지 이 총선에 올라간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한 번 그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그 단순히 트라우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얼렁뚱땅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상황이 좀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알잖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 얼마나 세련되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잔인하게 이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지금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 동지의식 가진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뭔가 발악을 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게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보수는 이념으로 뭉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 이익으로 뭉쳐 있겠죠. 이익으로 뭉쳐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잖아요. 박근혜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버리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보호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자, 이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완전 다르게 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세판을 짜서 세대 교체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다 물리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정권은 사실상 포기하더라도 이익은 지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라서면서 보수가 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찬탈자는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항상 찬탈자는 로마 시대에도 찬탈자가 거의 뭐 황제들이 100여 명 이상 되는데 제가 그 100여 명 그 어떻게 죽었는지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결론이 찬탈자들이 한 80%가 이제 그 암살을 당해 측근한테 네. 그리고 나머지 뭐 20%가 한 15%가 이제 전쟁에서 죽는데 찬탈자 중에 이제 살아남는 찬탈자들은 도나티스라고 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콜로세움을 자기 돈으로 뭐 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목욕탕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좀 깎아주고 잘 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포도주라든지 밀을 잘 준다든지 빵을 준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한 찬탈자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한 15% 20% 돼요. 근데 그거를 주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대파라는 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어떤 함축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경제를 파탄냈다. 그럴 경우에 95% 확률로 이 독재자는 찬탈자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탈자가 윤석열이니까 처형을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형, 사형금지법. 그러니까 찬탈자 사형 시 뭐 사형금지법, 뭐 사형금지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개 이제 찬탈자들을 이제 죽이기 전에 욕보이거든요. 길거리 가면서 집 밟고 침 뱉고.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야만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동훈 가발만 벗기면은 모든 게 보인다 민낯이. 그래서 가발 공개법 통과시킨다. 그렇죠. 국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그러면.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도 약간 우리 김도현 전 대사는 외무고시 출신이고요. 아유 서울대 또 나오셨네.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시고 뭐 대학원은 정치학 전공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이 소나무당에는 어울리는데 김도현 대사의 또 인생 과정을 보면 정말로 표현이 좀 익숙지 않아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소나무당에는 딱 어울리는 분인데 지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조절하기가 좀 힘든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소나무스러운 거예요. 소나무스럽다는 거고. 아니 말은 좀 투박하게 하시지만은 사실은 응축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도 응원도 해주시면서 정말로 소나무당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니까 결국 이제 소나무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을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야 하고 지역구도 지금 두 분이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쇼트로 송영길 대표가 직접 감옥에서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영신 여사 사모님이 이제 저렇게 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녹음해서 이제 틀었는데 혹시 그 영상이 지금 우리가 틀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쇼츠에 나와 있는 영상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양 PD한테 보내드릴게요. 아닙니다. 그 이제 쇼츠에 있는 거를 좀 이따 이제 노희 변호사가 좀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면서 결국 보수에서 윤석열 배제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낙동강 벨트 끝났거나 아니면 민주당 약진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리고 말이 지금 안 수도권에도 샤이 보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종대 의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샤이 보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은 중도층 싸움이지 샤이 보수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영끌했다. 그래가지고 올해 뭐 별의별 수를 다 썼고, 그리고 예컨대 이런 샤이 보수는 있어요. 저기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강남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는 강남 어디 그 국민의힘 한복판에 가가지고 참 윤 대통령 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민주당 지지자쯤 돼 보이는 어떤 중년들이 거의 이렇게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본다면은 요즘은 좀 풀렸습니다.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저기 윤 대통령을 좀 비판하면은 반박을 안 해도 끙끙 앓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입이 풀렸어요, 요즘.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냐면은 저 샤이 보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네.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막 그 저기 뭐냐 야당 욕하고 이러지를 못해서 그렇지. 요런 정도의 보수. 그렇게 보면은 저 뭐냐 어차피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다 저쪽 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인데 단지 상황이 하도 험악하니까 이제 저기 말하기가 좀 그렇다. 말하고 싶지 않다. 요런 정도 분위기가 생긴 것이죠. 아니 근데 저는 기분 나빴던 게 MBC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그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민원이 들어가지고 방심위에서 그 대파 875원 발언을 MBC에서 내보냈던 그것을 지금 심의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입을 그동안 틀어막혔지만 그래도 요즘 분위기 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MBC 단독으로 올라왔지만 그 대통령이 한 말을 가지고 보도했다고 그걸 다시 또 지금 심의 올리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도대체가. 다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한번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아, 정말 다 이상해요. 너무. 요즘은 방심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 말만 하면 고만침 지지율이 깎여요? 예, 깎여요. 난 그래서 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가야 돼요. 그럼 뭐 그럴수록 뭐 사실은 우리 이제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이 좀 저는 명확하지 않는데요. 네. 과연 그 윤석열 정권이 보수인가라는 근본적인 네. 문제부터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용병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들의 본질은 파락군. 서울법대 독재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게 보수의 가치를 지켰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그리고 시장 자유 그 경제를 계속 유지했느냐. 왜냐하면 막 그 저 기업들 특히 이제 은행들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금리들 서민 금리 낮춰라든지 그리고 의사들 막 그냥 몰아붙이고 2,000명 더 증대하겠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보수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건 이제 중앙일보 논설실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데 좋은 우파 시장 친화적 정책이 많은데 왜 그걸 안 쓰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저번에 휴대폰 요금 낮춰라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휴대폰 요금 낮추는 거는 알뜰폰이란 게 나와서 경쟁을 시키니까 낮아지더라. 네. 이런 정책적 수단이 있고 주유소 기름값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팔 비틀어서 찍어 누른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대목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큰 실책은 뭐냐면 중국을 소외시킨 거예요. 중국한테 침뱉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막힌 겁니다. 중국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를 중국에 팔고 한 나머지 22% 정도를 홍콩에 팔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작전을 해서 어떤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가서 부동산 못 사게 하고
한국에 투자 못하게 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 뭐 잘 안 하게 하고 하니까 경제가 무너졌는데 그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를 모르거든요. 근데 외교를 그 담당했던 누구죠? 그 김태효. 김태호. 제가 김태호를 잘 알아요. 아세요? 김태호? 뭐 좀 압니다. 네. 김태호를 제가 언제 봤냐면은 그 한 2000년대 초에 제가 북미 3과에 근무할 때 그 무슨 경주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한미동맹 뭐 강화하려는 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얘기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옆에 이제 버스에 탔어요. 탔는데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정도면은 이거 해병대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공격적이다. 그래서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면제인데요. 근심 면제예요. 네? 근심. 근심 면제? 네. 근데 안경 안 쓰잖아요. 안경 안 쓰죠. 면제 받고 라식 수술했대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은 그 부당하게 면제된 자들의 외교 안보 그 정책 접근을 막자라는 법도정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세요. 진짜 훌륭하네요. 네. 훌륭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조금 돌아갈게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그 물방울 배지를 달았어요. 물방울 배지가 뭐냐면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일본도 그렇고 물방울 배지라는 게 이제 납북자 그다음에 북한 억류자, 국군 포로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소환 또는 채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달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는 시장 상황, 정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렇지. 완전 딴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천하태평처럼 상황을 그냥 관조하고 있대요. 전혀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이익 때문에, 이념 때문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총선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면요. 이번 총선에 쟁점이 없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시작했는데 정권 심판론 아니야. 국정안정론이야. 아니야. 정권 심판론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권 심판론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제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총선에 쟁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선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하는 게 지역개발 공약이나 내가 더 선명성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면. 각자 도생인데 그 선거 끝났다는 거예요. 선거에는 쟁점이 있어서 구도가 만들어지고 구도가 만들어져서 세력이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쟁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00대 100이네. 200대 100이 200대 100이 넘을 수도 있겠네. 아니 박진영 같은 지금까지는 뭐 120석 130 우리 많이 비관론자. 썼잖아요. 우리 뭐 네. 서기 선수들이 내 것판 토론해서 박진영 교수가 어저께 본인 말로는 한 90에서 105석 사이다. 국민의힘이. 예, 그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던데, 자, 그럼 100석 이하로 간다. 이것이 이제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87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뭐 기적의 숫자 같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폭망의 숫자인데 87은 계산을 하더라도 대구 경북을 놓고 부산 경남을 놓고 보면 있을 수 없는 숫자인데 어쨌든 그것이 생길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가 뚫렸잖아요, 지금. 뚫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집 판단이. 차이 보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벨트라는 벨트가 다 풀어지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 벨트를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정당이 소나무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오늘 소나무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에스컬레이션 시키고 준비를 하고 에스컬레이션 시키는데 아, 어렵네요. 전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서 진작에 있어서 화나는데요. 소나무당에서 저는 굉장히 온건파예요. 예. 내부 토론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샤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제 조건이 100석 그 이하로 땅에 들어가시더니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오늘 지금 주제가 뭔데 이 말에 저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100석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제 전제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이제 보수 진영과 100석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100석 이하가 되었을 때 그러면 벌어지냐? 의석수가 의석수. 어떻게 이제 또 가느냐. 그렇죠, 이게 이거를 역전의 용사들이
국내 언론사상 최초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100석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가장 많이 가져간다. 우리 여기 여러분이 댓글 올려주셨어요. 예. 조국 혁신당 15석 가져간다. 예. 소나무당 6석 가져간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 이거 비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비례 얘기만. 민주당 12석 가져간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0석 가져간다. 예. 예,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가라. 이게 나머지 지금 뭐 분포의 찌끄레기 분포. 조금 남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소나무당이 가져갈 녹색정의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높다고 보는데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소나무당이 지지율 몇 % 얻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준비했습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옥중에서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 호소와 소나무당의 지지 호소를 했는데 그 영상 아니 육성이 저희들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구속된 송영길입니다.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전선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셨던 곳이 광주 서구입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호남 출신으로 최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만들어준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집 없는 나그네처럼 1년 동안 거리에서 검찰 독재와 싸우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어머니의 품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송영길과 소나무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렇게 하면서 약간 울먹울먹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아침에 저걸 딱 듣자마자 와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그 아들 예. 그 송주환 군과 그 남영신 여사가 또 기자회견 예. 했죠. 석방 촉구하는. 그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소나무당은 뒤에 출발한 것도 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조국 혁신당도 열심히 응원했고요. 저희들이 개혁신당도 열심히 응원했고 지금 또 소나무당도 열심히 응원해서 정치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많은 정당이 국회에서 활동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눈 깔깔아님께서는 송 대표님 석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송비송이라는 말이 있네요. 지역구도 소나무당. 예, 그러니까 이제 광주 서구 각각 목표 예,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어찌됐든 소나무당이 일정하게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윤석열 정권이 하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 이번 금요일입니까? 목요일 정도입니까? 농협에서 언제로 예측합니까? 지금 송 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내일 중요 인물이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여러 그 시민들의 그 연명 탄원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서를 통해서 들어갔고요. 네. 소나무당의 당 이름으로 또 비례대표들이 전부 다 연명해가지고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27일 중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사실은 교두보가 될 것이고요. 28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 그러니까 내일 증인신문이 늦게 끝나면 뭐 모레, 좀 일찍 끝나면 내일 저녁. 그렇게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가 이제 각 당이 다 출정식을 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예, 그 선거운동 첫 그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날이니까 그때 이제 각 뉴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때는 뉴스가. 그때 일단 소나무당에 그게 가능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사가 되는. 녹색정의당도 지금 28일. 다 그래요. 모든 당이 다 28일 날 아침에 이제 유세차 모아놓고 첫 번째 선거 유세가 다 출정식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서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어 안 돼요. 출정식을 못 합니까? 아니 출정식이야 하더라도 갈 데가 없잖아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유세차도 없어요. 비례대표차는 지금 저기 거리에서 조국 혁신당 플랜카드 보신 적 있어요?
원래 선거법상 그게 할 수 없습니다. 못 걸어요. 법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에 여러 번 얘기했다고. 지역구 한 명이라도 내라. 안 그러면 좀 뒷심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소나무당의 전략을 잘 쓴 건 일찍부터 한 지역을 타겟팅화했다는 네. 거거든요. 이건 선거에서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출정식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출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때 어떤 기선을 이렇게 잡아가야 되니까. 지역구는 지금 이제 2개 지역이 있는 광주 서구 갑이고 목포 지역구지 않습니까? 노인 변호사.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출정식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송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출정식을 할 것이고. 예, 내일 11시에 광주 서구갑에서는 사무실에서 그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고흥 출신이거든요. 손흥민 네, 대표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주체가 돼가지고 그걸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목포는 이미 개소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전부 다 갔었었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목포하고 지금 광주는 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지역구는 사실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았었고요. 대신에 저희는 소나무 이렇게 실갑을 두른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철갑을 두른 차를 운행하고 있다. 리무진 버스를 운영을 해가지고. 리무진 버스를 광주했어요. 네네. 생긴 게 전차처럼 생겼어요. 전차처럼 네, 좀. 소나무인데 피톤치드가 나와요. 엄청 시원. 식물인데 예. 이렇게 푸른 정치 소나무다. 우리는 이게 소나무지만 좀 네. 이렇게 요정, 마법 이런 소나무에서 예. 그 약육강식의 사실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동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육강식 세계 낮에 이제 어떻게 요술을 부려서 싸우고 그 이제 소나무 숲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갈 데 없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우리 그늘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익 추구 정당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소나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보시기에 지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나무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까? 결이 다르고 실제로 행동 패턴도 좀 다르고 네. 반응하는 방식도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그걸 PC라고 하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예. 한국말로 하면 도덕군차인 척하는 거. 예. 그게 소나무당은 없어요. 그리고 20대, 30대들이 특히 20대가 거기에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네. 뭐 소수자 인권 보호라든지, 뭐 하여튼간 뭐 어떤 뭐 자기가 소수자라고 주장하면 이제 어떤 우월적 위치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뭐 제가 이제 녹색정의당이 예, 뭐 그 그걸- 얘기 하시려는 거는 그걸 요정 의원도 뭐 그래서,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 정치적 올바름을 깨버린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중서부에 사는 그 어떤 쇠락한 공업 지역에 일하고 있는 젊은 뭐 어떤 이 20대, 30대, 뭐 40대까지의 백인 노동자들을 남성 네. 타겟으로 했거든요. 예. 그게 그대로 한국에 온 게 지금 소나무당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조국 혁신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강남 좌파.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외롭고 힘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하고 어떤 전문직에 있으면서 정치적 이념으로 좀 세련된 또 이렇게 잘생긴 그리고 좀 매력적인 그런 조국의 이미지에 이렇게 부합하는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더 정치적 그러니까 이 정치를 삶으로 생각하고 정치로 네. 내 삶을 바꿔야 했고 억울하고 이걸 누군가 들어줘야 했고 이런 그런 충성심을 갖고 있는 그 자기 그런 한을 투여하는 그런 정당은 이제 소나무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뭔가 토론회 같은 게 있으면 김정대 의원님 이제 소나무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자기 색깔 가진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색입니다. 찍어주세요. 이런 거 좀 보면 좋겠는데 언론이 소나무당 쪽에는 너무 불리하게 또는 다뤄주지 않는 것. 오늘도 다 여론조사 보니까요. 소나무당 이름이 없어요. 아니 그 선관위에서 넣어주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창당은 했다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역시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송영길 대표하고 손혜원 전 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례 후보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사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나무당은 좀 발동이 늦게 걸려가지고 워낙 촉박하게 창당을 했고 사실 거기에 따르는 또 물적 어떤 또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결집되는데 저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소나무당 전략을 엄밀하게 보면은
전면전 전략이라기보단 국지전 전략에 가깝다. 네. 그래서 어떤 게릴라전이죠, 우리는. 사실은 저기 유비도 변방에 그냥 제후였어요. 예, 그래서 중심지로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변방으로부터 시작해 중심으로 가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초창기에 유비 같다. 이런 어떤 국지전 전략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교두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처음부터 그냥 공중전, 전면전 이런 걸로 하고 지역을 포기한 정당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두보는 없이 그냥 그 의제 정당이 된 거예요. 의제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정당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역의 그런 어떤 전략이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저 돌파 전략이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는 예. 저기 수색대 개념이다. 예. 여긴 방어할 전선이 없다. 수색대 아니면 특전사 이런 개념이죠. 김종대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공감이 가는데 사실 그 터키의 민족 영웅 케말 파샤가 그 전쟁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터키가 완전히 분할 통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그리스에 병합될 위기에 있을 때 케말 파샤가 어디로 갔냐면 이스탄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새로운 국가 뭐 이렇게 그리스 국가에 참여해라 국방장관 정도는 너 뭐 받을 수 있다. 그때 케말 파샤가 앙카라로 갔습니다. 그때 앙카라의 인구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거기가 이제 거기에 있는 민족주의라든지 어떤 반 외세주의 이런 힘을 가지고 아무도 케말 파샤가 이렇게 승리할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10,000명의 도시. 근데 10,000명의 도시 시작해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역사적인 각주를 잘 달아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선거는 주로 이제 저 전쟁 개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말하는 영역입니다. 여기 과정보다도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변방 전략이거든. 그래가지고 호남 전략에 이제 호소한다 이런 측면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송영길 그 대표의 메시지를 호남 민중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네. 굉장히 여기에 변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유튜브 채널 또 언론사 등록해서 실제로 이제 보도도 하는데 너무 이제 소나무당을 안 다뤄주니까 저희들은 실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라도 열심히 다뤄줘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스픽스 많이 다뤄주셨죠. 녹색정의당 한 번도 안 다뤄주셨죠. 녹색정의당은 우리 요청을 후보는 안 부르지도 하셨어요. 않고. 불러드릴까요? 아니 지금 당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나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녹색정의당도 우리 특집으로 해서 훌륭하신 계속 분들 이제 많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민심이나 또는 여론의 이제 방향이나 흐름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가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막 달리고 있는데요. 노인묘사 우리만 달리고 있어요. 소나무당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박수 막 치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달리고 있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왜 그렇지? 소나무당이 그렇게 욕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거리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정권 퇴진 투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제 이럴 때 약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이제 유튜브한테도 연락을 했어. 좀 다루어라. 요즘 재밌는 거 많은데 뭐 소나무당 왜 다뤄요? 소나무당이 얼마나 재밌는데 송영길 나오면 이게 대박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하여튼 많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있다가 송영길 대표의 그 육성도 한 번 더 틀라는 게 약간 오기가 발동하는 게 그 정도로 소나무당이 존재감 없이 총선을 치러도 되나?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검열하듯이 정말로 밑바닥 민심은 소나무당하고 좀 멀어져 있나? 이런 좀 우려를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 다녀보시면 어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소나무당 무조건 찍겠습니다. 저희 10표 갑니다. 몇 표 갑니다. 주변에 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다른 당에서도 우리를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론 펜코 얘기도 했지만은 펜코에서도 지금 소나무당 얘기가 계속해서 물론 밈처럼 번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지한지 진지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당하고 차별성 있게 저희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 얘기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례 후보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다 나옵니다. 다 따로따로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의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소나무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불쇼가 사실은 이
구독자도 많고 동접자도 많잖아요. 예. 박지원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오늘 소나무당 얘기를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최욱 씨가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은 당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소나무당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소나무당이 치고 올라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대표의 보석이 내일이나 모레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좀 달라져. 그거가 나와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다루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나무당에 가입하신 분들의 이 응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물적 인적전이 좀 모자르고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건 있습니다만은 이 비례 라인업이 이렇게 훌륭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는 게다가 더 특이한 거는 각 비례 후보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별로 이 선거운동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당이 없어요. 다른 당은요. 그냥 한 명의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슉 모이는 그런 구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요. 지금 보세요. 어느 당이나 각자가 지금 나서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인적 파워를 보자면 소나무당이 최고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뭐 이틀 전에 우연히 잠자기 전에 그 팸코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자기가 되게 어떤 한 그 20대 청년이 방황을 하고 이상한 뭐 길가 가다가 침도 뱉고 애들한테 욕도 하고 그러는데 소나무당에 가입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정체성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소나무당 이제 당원이 됐으니까 길거리 갈 때도 그냥 위험 있게 걸어가고 절대로 휴지 버리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당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한 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자, 잘 살자. 근데 사실은 조국 뭐 혁신당이라든지 뭐 민주당, 국힘당 다 이렇게 선거 때만 뭐 잘해주겠다, 돈 주겠다, 뭐 하겠다, 뭐 지역 개발하겠다 하고 다 돌아서잖아요. 실천이 없거든요. 그냥 말장난인데 소나무당 사람들은 다 역전의 용사들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프로그램을 알고 소나무당에 출범했나? 역전의 용사들이다. 당 대표가 감옥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종대 형님 실제 선거 판세가 지역구 선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5석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이게 뒤집어진다 만다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정치평론 한 10몇 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쟁점이 없어요. 정권 심판론 선거도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고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몇 석을 얻고 못 그냥 얻고 디폴트 값이고. 그렇죠. 남아있는 게 뭐냐? 이게 비례대표 선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선거가 남아있는 마지막 관전 쟁점은 포인트네. 비례대표를 누가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 외에는 쟁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층이 어떻게 되느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그 토론이 요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했는데 한번 종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는 지역, 그것도 꽤 차이 있게 나오는 지역이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이제 언론에서는 박빙 지역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정당 지지도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높은데 총선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는데 그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총선이 보름 좀 더 남았죠. 한 18일 정도 남은 거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게 굳어졌다 그러지만 예년과 다른 게 이 출렁이는 민심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이래가지고 어느 당이 또 실수를 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용산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떠들어주고 방심이 열리면 좋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제대로 이제 내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당의 변수입니다. 그게 이제 뭐 저는 녹색당 정의당의 가장 녹색정의당 뭐 당연히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정식을 하셔라. 좋은 아이디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하고 유튜브 스타들이 거기에서 그래 난 소나무당 플랫폼이 안 보여서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해요. 이 저기
말하자면은 그 유튜브 전사들이 질비한데인데 이게 그냥 각 당에서 각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공동 플랫폼이 연합 플랫폼 만들어라. 이게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공약 이론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뭐 가발금지법은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예. 뭔가 한동훈 뭐 특검법 네, 한동훈 이렇게 특검법이 딱 있어요.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조국 혁신당이 검사 뭐 법관들 그게- 5급으로 강등. 임명할 때. 뭐 찬성은 못 하겠지만 예컨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좀 체계적인 진영을 갖추면 뒷심은 소나무당이 좋을 거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느낌이 정책을 들어요. 정교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좀 현학적으로 하면은 소나무스러움이 또 떨어져요. 뭐 그런 갈등이 있긴 그래요? 합니다. 근데 당명은 그런 건 소나무당으로 있긴 굉장히 있죠. 좋은데요. 제가 이제 소나무당에 활동하시는 비례대표 의원이나 활동가들 보면 약간 잡목처럼 보여요. 소나무스럽다기보다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잡목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소나무당은 좋은 기상과 기계를 가지고 그 올곧은 정신을 계속 이렇게 상징화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종대님도 정리를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몸이 되어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고요. 보수 언론도 함께 뭉쳐서 뭘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선거는 거의 끝이 났고 초박빈 상태에서 몇 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을에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맞붙었잖아요. 자, 이게 조직 선거가 뭐가 좀 되려면 바람이 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지역구 의원과 경남 거창에서 날라온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서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당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뒤집으려면 뒤집을 만한 모멘텀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은 동원체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요. 김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밀양에서 날아가서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부산도 그래요. 부산에 서병수 시장이 얼마나 관록 있는 분이에요. 전재수 씨가 이기잖아요. 왜 못 이기냐고요. 그 지역구의 전재수는 지금 15년, 16년 동안 자 여기는 조직 선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바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조직으로 붙었을 때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민심이 이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민심을 거스르는 뭐 조직 선거가 가능하다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 선거는 끝이 났다. 그러면 백석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투표율이 그럼 선거 끝났네. 민주당이나 범야권 다 이겼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투표장에 갈 것이냐의 문제를 다시 질문으로 던지면 소나무당이나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을 일종의 이벤트화 시켜내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런 전략 뭡니까, 노영 변호사? 사실 아직은 안 보였죠. 안 보였습니까? 아직은 안 보였죠. 예. 이후가 기대되는 거죠. 예. 본선거 들어가서가. 근데 지금 뭐 뉴스버스에서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 대표의 핸드폰을 가져가 가지고 그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그런 정보까지 몽땅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천년만년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밝혀내고 있는 게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종섭 특검입니다. 네. 이번에 이종섭 그 호주 대사가 사실은 런종섭이라고 한 이름을 달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 선거 치르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런종섭 씨를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있지도 않았던 그런 25일 방산회의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분명히 거짓이다. 이건 분명히 국고 손실이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지금 작전 짜는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 전문가가 지금 여기 김도현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 김도현 대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목포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서 접수를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터뜨릴 겁니다. 한번 좀 내용 한번 좀 들어볼게요. 김도현 대사한테. 그 결정적인 거는 3월 20일 날 한동훈 그 씨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곧 귀국한다.
이것은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범죄를 자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왜 먼저 알아야 되는지. 공관장 회의라는 것이 절차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한다. 이게 아니 방산하고 민심에 반응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방선 때문에 들어왔다는데. 그래놓고 방산 하인은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방산회의 한답시고 이제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21일 날 신원식 국방장관, 22일 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 23일 날 저기 뭐 조태열 장관, 25일 날 어제는 석정권 뭐 방사청장을 만났거든요. 오늘 방산 업체도 같대요. 자 보세요. 그분이 밖에 호주에 가서 한 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호주에 가서 한 거는 헌화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5일 전과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협의할 게 없어. 근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그 어설프게 짜맞춘 기획 어떤 귀국이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생긴 게 뭐냐면은 외교의 격이 낮아졌고 특히 호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숙박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가서 일해야 돼 나머지 대사들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6명인데 일부는 이제 이제 화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했고요. 작년에 7월, 9월에도 이런 방산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화상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조직되고 이런 거 모든 것 자체 그리고 이제 그 김홍균 제1차관이 나와가지고 그 아주 뭐 유관기관하고 방산 관련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방산 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더구나 이제 그 외교부 직제상 그분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호주는 호주는 차관보 자리거든요. 급조했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외교부발 뭐 대통령실과 이제 협의를 했겠죠. 국정농단이 아닌가라고 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다. 아까 이제 고발했던 사진이 나왔는데요. 네. 그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어떤 이제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 혐의를 딱 요약해서 하면 어떤 겁니까? 국고손실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예. 이렇게 해서 더 중요한 건 고발했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송영길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을 좀 가렸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소나무당을 만들면서 옥중에서 그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본인이 24평 전세에 살면서 그동안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도 뭔가 음서적으로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또 본인이 변호사로서 그 집안이 형제가 6명인가 그런데요. 4명이 고시 출신이고요. 네. 엄청난 그 5명인가 4명인가 그랬는데 4명이 고시 출신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들이 되게 좋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리고 매월 몸소 기부를 실천하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되고 들어갔어요. 그 중간 과정에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서 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본인이 대신 테러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재평가하면서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꽃피우려고 노력했는지가 나왔고 그와 대비되어서 지금 우리 김도연 대사가 말한 것처럼 이 국민의힘에서 꼼수 부리고 국고 손실시키고 선거법 위반하고 직권남용하는 것들하고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수 있고 청년 결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노인 변호사의 그런 얘기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야 됩니다. 알려져야 하는데 알려지고 있나? 물론 알려지고 스피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네. 하여튼 새날 같은 데 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아, 그럼요. 반응도 상당히 반응 좋을 좋죠. 테고. 반응 네. 좋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께서 왜 소나무당이 늦게 출범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민망한 얘기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당 대표가
돈이 없어요. 당 대표가 돈이 없죠. 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 어디 꼽을처럼 돈이 있지 않을까. 뭐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이게 이거 당 대표 정도 아니까 당 대표도 했고 5선 의원이고 인천시장까지 하셨으면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한 20억 정도는 뭐 부동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사고 팔고 하면 하나도 없어 까보니까. 그래서 자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주저앉게 되는 거야. 계속. 뭐 그래도 창당을 이제 못하고. 창당을 못하고 이제 주저했지만 이번에 이제 창당은 했고 공모물도 만들고 또 후원금도 전국 각지에서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았다는 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후원금이 들어와서 최소한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천만다행이고요. 근데 비교되는 거는 조국혁신당이에요. 20분 만에 200억 모았대잖아요. 펀딩으로. 아니 펀딩은 그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갚더라도 200억이 어디예요? 후원금인데도 그래도 한몇 억 우리는 들어와- 후원금 예. 플러스 펀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시기인데. 이 우리가 언더독인데 이 언더독이 이기는 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15년, 16년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 바로 강등권에 있다가 그 제레미 바디라고 유명한 골게터도 있죠. 괜히 가난한 구단이에요. 근데 그 팬들의 열광, 지역사회 호응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이거 축구에서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선수 영입하려면.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꼴찌에 있던 그 팀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몸을 던져서 하나 뭉쳐서 싸워서 결국은 우승컵을 들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조국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뭐 상당히 큰 언론사도 붙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털이 많으신 분, 털 많으신 분, 그분은 이렇게 의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면접도 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예. 보통 이렇게 권력이죠. 그게 무슨 권력이라 해야 되나요? 사이비 교주 권력인가? 아니면 미디어 권력인가? 뭐 그 정도는 뉴 아니고. 미디어 권력인가?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저는 우리 소나무당이 원내에 들어가고 뭐 비례 5석, 6석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런 뉴 미디어도 그 독재, 그 왜곡된 좌파 뉴 미디어 독재도 깨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는 진행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뉴미디어 독재 스픽스는 없는데 네. 또는 저는 그분도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종의 탈출구 또는 돌파구를 또 만들지 않으면 지금 같은 언론 환경에서 저는 어렵죠. 뉴스 공장 겸손히 힘들다가 엄청난 영향을 선하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불쇼도 체육 진행자 얼마나 큰 네.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속으로 꼴마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보면은 조국 신당이 잘 돼서 조국 대표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대권도 잡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얻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문재인 시즌 2거든요. 그거를 원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글쎄요, 가는 거는 뭐, 진도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뭐 조국 아직은 지금 대표가 뭐 뭐 자기 대통령까지는 대권 제가 생각해본 적이 주자다라고 없으니까. 이제 가는 것까지는 네. 뭐 당장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권 심판, 검찰 정권 해체하겠다는 그 목표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다라고 보는 거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뭔가 쟁점을 만들고 국민들을 이렇게 좀 억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끌어낼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도 구조화돼 버렸고 지역구 선거도 크게 쟁점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대충 정리정돈 되는 분위기다.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 선거라도 제대로 좀 해야 한다, 김용대 의원님. 녹색진의당의 역할도 매우 클 것이고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뭐 선거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고 아픈 당원들이 많아서 내가 돌봐드리러 가겠다. 예. 내 정치 생명은 이 당에서 끝난다. 정말 의리의 여러 선언, 차례 의리의 얘기했던 선언이세요. 사람은 이런 분이 아니 없는데. 의리보다도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적인 감정보다도 그러니까 약간만 더 사악하시면 완벽한 정치인인데 그게 조미료가 안 들어가 약간 더 있어요. 사악하면. 저 스스로 정치보다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활함 이게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막
맛이 안 나, 맛이. 아, 정치인의 고유한 아니 거. 그런데 소나무당도 이상주의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 우리 그러니까 이상주의 너무,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구체적인 낭만적 플랜이 이상주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진다고 내가 봐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사실은 정치라는 걸 자꾸 의리로 치환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진보 정당은 2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멸되느냐 마느냐 하는 백척간도 위기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모양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다음에 여지를 남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20년 넘게 진보 운동을 실제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기 삶의 가치와 일관성 이런 부분은 저는 또 선거를 초월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뭐 조국혁신당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하지만은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표가 어떤 경쟁 관계라기보다 아까 얘기한 뭐 강남 좌파 스타일의 의제형 정당이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지역에 가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저도 어제 사천에 갔다 오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 네. 거기 노조를 만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정당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에 맞는 하나의 뿌리를 내리는 어떤 다당제 전통이 이번 선거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저는 한국 정치에 매우 좋은 신호라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어떤 그 과거의 구태 정치가 남의 표를 뺏어서 어떻게 내가 먹을까 이 국리였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어떤 생태계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다양성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굳이 뭐 저는 그 당들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나무당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요. 동시에 저는 심각하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이건 꼭 이제 소나무당 입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해 그리고 지금 인구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미지 정치라고 봅니다. 잘생긴 사람 뽑아주는 거. 그리고 뭐 후광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기업이라면은 기업은 사람을 얼굴이나 학벌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CEO가 혹은 뭐 부사장이 제가요 속았어요. 저놈을 모르고 제가 속았어요, 사실. 그래서 속아서 제가 회사를 다 말아먹었거든요. 파산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겠죠. 한 1, 2년, 2년, 3년 있다가 나타났어. 제가 다시 이 회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예. 그거는 이제 다 처리하는 법이 있는데 정치에서는 그 용납이 된다고. 예. 정치에서는 이미지가. 그런데 제가 김 대사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정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권자한테 주권자한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흔히 보면은 국회의원은 법에 정해진 어떤 일을 한다고 다 들어가세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 안경 테두리까지 패션까지도 이건 뭐냐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다 개선하고 정비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탈한 게 무기라면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은 현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정책 또 어떤 가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언가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것 같고 거기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어떠면은 같이 가자고 하는 좋은 느낌,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희망 이런 것까지도 정치의 영역은 넓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이지 저는 이미지뿐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 또 어떤 그 심장을 끓게 만드는 능력 가용성, 이런 것도 가용성, 예, 효용성, 이런 것들도 효용성. 네. 어느 순간에는 역사를 바꾸거든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네. 결국은 미국의 역사를 바꾼 건 사실 아닙니까? 그때 그 목소리, 그때 그 결기, 그때 그 언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를 이렇게 조금 가둬놓을 게 아니라 유연하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 이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건 채식님, 윤상수님, 홍영섭님, 아롱이님, 짜증이 올라님, 감사합니다. 802님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국집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생참이님, 독일 이모님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무당 사람 잡듯이 얘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총선 구도가 결판이 나서 자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할 것이다. 정권 심판론은 국정 안정론과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안정론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을 보니까 야당 탓할 여가가 어딨냐고요. 자멸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안정론은 누가 팽개쳤느냐. 결국 집권 세력이 팽개쳐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정권 심판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 선거는 빨리 교통정리가 되고 5석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100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약간 극적인 클라이맥스에 가서 한다면 와 100석 이하다 이랬는데 총선 본 선거운동 하기 전에 이미 100석도 못 얻겠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 때 어느 정당이 어느 정도 획득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총선판이 정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직도 변동수가 많이 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혹시라도 큰 실수나 실책을 하게 되면 판도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총선받은 결정이 난 것이고 비례대표를 어떤 당이 어떻게 많이 얻어갈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결국 우리가 관심 가지고 소나무당도 선전하려면 국민들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이제 끌어올 것이냐. 야, 정권심판 끝났는데 더 할 거 없는데 이렇게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역대 용사들을 보시는 분들도 총선 이렇게 빨리 교통정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보수 세력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70원 이미 얻었을 수 있습니다. 70은 이미 여러분이 이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람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기 전에 이미 민심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럴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어떤 나의 행동을 정말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좋겠고요. 김대현 대사님 6번까지 반드시 당선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나무를 찍으면 네.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를 찍으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탄핵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핵 전에 조선일보가 먼저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라고 질러버렸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민심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론 냈을 수도 있다. 녹색 정의당도 선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니 탄핵은 다른 당이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린 잡아쳐넣는 그 역할.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탄핵은 다들 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선거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끝났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표 얻어가지고 국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회 들어간 다음에 실제 제대로 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네. 보고서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지금은 투표 총선을 얼마 안 놔둔 시기잖아요.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모든 당이 전부 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이런 걸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당이 어느 당이냐? 어떤 사람을 국회를 보내야지 그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줘야 될 때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을 꼭 봐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이미 양당 구조가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비례예요. 그러면 네. 비례에서 어느 당을 찍어야지 그 당의 사람이 국회 가서 큰 목소리를 내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빙고.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소나무당 비례대표 일변 노영희 변호사는 이 선명성 경쟁에 끝까지 나서야 합니다. 되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국혁신당 조국 혼자 하지만 나머지 분들 열심히 좀 따라가고 계시지만 그게 목소리 들리냐 이거예요. 소나무당 각계전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잖아요. 소나무당을 밀어달라는 거죠. 당대표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당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아무도 안 실어주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는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당의 비례대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당의 비례 후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3명만 대보세요. 3명만 대보세요. 정말로 그 당에.
국민의힘의 사람 3명, 국민의힘 미래 3명, 더불어민주연합의 3명, 소나무당 3명 가치가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당이 이렇게 작은 당이지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열흘도 안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지난주 월요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대표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석으로 빼달라고 해도 지금 판사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우리 목소리 내는 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당이 제일 일을 열심히 잘할 것인지. 우리밖에 없어요. 믿어주세요, 정말.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우리 목소리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기다 말아버리는 흐지부지 되는 섬멸하는 당이 될 겁니다. 과연 그러길 원하십니까? 노영이가 그렇게 없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아닐 겁니다. 김정대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아니 뭘 나는 내 선거하기도 너 우리 당 선거하기도 바쁜데. 4월 5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식목일이요. 그리고 소나무 심는 날. 사전 투표일. 아 사전 투표. 예. 소나무 심는 소나무 날. 심는 날입니다. 사전 투표.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영희 변호사의 저런 열변, 감동, 큰 박수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소나무당 TV가 아니고 스픽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어찌됐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 정말 필요하다.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벌어질지 저는 김정대 의원 모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총선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갈 것이냐 이야기 저는 해야 합니다. 그거 준비 안 하고 또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017년도에 우리가 탄핵 이후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이 과제로 숙제로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총선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데는 우리 김정대 의원의 좋은 고언 그리고 지혜로운 김정대 보좌관을 예. 아니 나는 선대위원장 네. 어쨌든 참뭐 맨날 내가 기에 눌려가지고 내 얘기 하지도 못하고.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정대행님. 진보의 가치를 예. 지킵니다. 저는 기후 위기, 진보, 노동 불평등 거기서 저는 정치적 운명을 끝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정대 의원이 인생 막바지에 진보적 가치를 평생 동안 막바지 아니에요? 아직. 여생 동안 아직 여생 동안 이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시청해주신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방송 봐주시는 분 총선 이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총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구 거의 끝이 났습니다. 비례대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 좀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주먹 쥐고 한번 네, 주먹 쥐고 해야 됩니다. 특히 소나무당은 더 열심히 하셔야 네. 됩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